쓰면 되는 것 같고. 여기 고민이 많아. 끝나겠어? 너네 4시 풀면은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시험을 봤던 건 국권피탈 과정이었었고, 국권피탈 과정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일본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라의 권한을 빼앗겼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단원이었었고, 요거 순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순서 중요하고 정치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었는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권력을 뺏겼었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였었냐면 한일 의정서라고 지나가면서 내가 잠깐 얘기를 해줬었는데,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일 의정서라는 건 이때 당시에 기억이 날지 너희들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2번의 국제전쟁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니? 국제전쟁? 우리나라 전쟁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싸웠던 전쟁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가 돼? 청일전쟁이었었지. 청일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로 끝났고? 일본의 승리로 끝났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나라는 이미 일본이랑 싸우면서 진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에서 더 이상 청나라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일본은 자기가 혼자서 완전히 조선을 독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위에 한 나라가 더 등장한 거지. 그 나라가 바로 어디가 됐던 거였었냐면 러시아예요. 자, 그러면서 이때 한일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바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전략적 그리고 군사적 요지와 시설을 뭐 하는 거냐,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을 누가 하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냐면 중요한 거는 전략적 군사적 요지와 시설, 요 단어가 중요하고, 요거를 이용하는 건 말 그대로 누가 이용했던 거냐? 일본이 이용을 했던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본이 이때 내 얘기했던 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가 됐던 거냐면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기억나시나요? 누군지?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토가 누구예요? 누구? 일본 사람인 건 나도 알고 일본인 사람인 건 맞는데,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통감부, 초대 통감이었던 사람이지.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가 되는 거고? 안중근 의사가 되는 거고. 그때 이토라고 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가 이 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하자 했던 얘기가 뭐였었냐면, 야, 너네가 동양의 평화를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그거였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 위에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청나라와는 다르다.
우리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어차피 이쪽 한중일 요 나라는 어쨌든 간에 동양권이라서 다 비슷한 나라야. 그치? 근데 지금 러시아가 지금 남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남하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너네들을 집어삼킬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남하 하는 데 있어서 청나라는 이미 어떻게 된 거라고? 아웃된 거예요. 왜? 그 전에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을 겪으면서 청나라는 이미 너덜레드를 해준 상태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다고 있었던 거지. 이해됐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지금 한중일 중에서 중국은 떨어져갖고 너네랑 우리밖에 없어. 한국과 중국밖에, 일본밖에 없어. 그럼 너네는 쟤네를 막을 수 있어 없어? 우리한테 물어본 거야 걔네들이. 야, 너네가 러시아 막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러시아를 막을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토가 얘기했던 게 이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너희들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싸워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대신 싸워주는데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싸워주는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군사적인 요충지나 이런 것을 우리한테 대줘라. 그럼 우리가 대신 싸워주겠다. 싸워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일 의장서를 체결을 했는데 문제는 이 한일 의장서가 체결된 이후에 뭐가 되는 거냐면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나게 됐던 거냐면 일본의 승리로 끝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이 이거에 대한 뭘 하게 됐던 것이냐면 조약을 다 파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1차 한일협약 때 뭘 하게 되는 거냐, 여기에서 아직 전쟁 중이었었어요. 전쟁 중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자, 우리나라에게 너희들이 근대화가 안 돼서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1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고문을 파견해요. 그래서 요거를 고문정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문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냐? 너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고문이라고 해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되는 조언 같은 걸 해주는 사람들을 고문이라고 해. 그래서 6개의 부서에 이제 자, 고문을 보내는데 재정 고문에 왔던 사람이 메가타, 그리고 외교 고문으로 왔던 사람이 누가 됐던 거냐면 스티븐슨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스티븐슨 지난 시간에 설명해줬었지. 기차역에서 맞아서 총 맞아 죽은 사람. 자, 이때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 얘네들이 싫었던 거지. 특히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슨. 그래서 이 사람을 장인한 전명훈 선생이 자, 일종의 뭐 테러를 했던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한일협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해주게 되는 조약이 3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가 가츠라, 그리고 테프트 미략이라고 해서 가츠라 테프트 미략은 누구랑 맺은 조약이라고 보면 미국과 그리고 일본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미국과 일본이 일본 너희들이 조선 먹어.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먹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는 필리핀.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하나씩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서로 터치하지 않으려고 했던 조약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차 영일 동맹이라고 해서 누구랑 조약 체결한 거냐? 영국과 일본. 그래서 영국은 인도를 갖기로 했던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조선을 갖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무슨 조약이라고 있었냐면 포츠머스 조약. 근데 이 포츠머스 조약은 생각보다 쉽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포츠머스 조약은 누구랑 누구냐면 러시아와 그리고 일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왜 체결한 거라고 했었냐면 러일 전쟁 후에 전후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맺은 조약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조약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본격적인 지배권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장 치욕스러운 조약이 뭐라고 했었냐? 을사 조약이라고 얘기했었죠.
을사조약은 말 그대로 을사년에 맺은 조약이라고 해서 을사조약이 되는 거였었고, 자, 1905년이고요. 원래 이름은 2차 한일협약이야. 2차 한일협약.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차 한일협약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자, 을사조약으로 더 알려져 있는 조약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 을사조약에 대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주어로 했었던 거 기억나야지. 가장 중요한 건 뭐?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에 뭐 뺏겼어요? 그렇죠. 외교권. 자, 외교권 박탈하고 그리고 누가 왔어? 외교권 박탈하고 누가 왔어요? 아까 위에서 말했던 일본 사람 이토 뭐라고 했어? 우리나라 초대 통감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바로 뭐가 되냐? 통감부가 설치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지. 외교권 박탈되고요. 그 다음에 자 통감부 설치되는 거고, 너네들은 필기할 때 밑에다가 그러니까 초대 통감 누구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이 사람을 자 시해하신 분이 누가 되는 거고, 안중근 의사가 됐던 거였었고, 장소는 어디였어요? 알빈이었던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을사대 조약에 의한 뭐 있었어요? 저항 있었던 거 기억나지? 기억나세요? 자 을사조약에 있어서 있었던 저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저항이 뭐 있었어? 대표적인 저항 고종의 뭐예요? 헤이그 특사 파견. 그 외에 무슨 상소 쓰고요. 그리고 또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장지연의 황성신문에 실었던 자, 시일야 방성대고이라고 하는 논설도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더 중요한 건 뭐가 되는 거냐? 헤이그 특사 파견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라고 얘기했었고,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은 결과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자,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죠. 이 헤이그 특사 결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실패했으면 그걸 보낸 사람이 뭐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책임은 그래서 누가 져? 누가 져요? 고종이시죠. 그래서 고종이 어떻게 돼요? 강제 폐위됐던 거였었죠. 자, 그게 1907년. 자, 고종 강제 퇴위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고종이 강제 퇴위되면서 그럼 우리나라 역사가 끝나는 거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고종이 퇴위되고 그 다음에 누가 올라오게 되는 거냐? 고종의 아들이었었던 자, 순종이 즉위해요. 자, 고종 퇴위는 누구의 즉위가 되냐? 승종 즉위가 된다. 그럼 순종은 실제로 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힘이 전혀 없었던 거라 보면 되겠지. 됐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무슨 조약을 체결하게 되냐? 정미 7조약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정미 7조약의 원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한일 신협약으로 뭘 하게 됐던 거였었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였었어요? 군대 해산이 있었죠. 자, 군대가 해산되고요. 이 해산된 군인들이 어디에 가담한다? 어디 가다? 무슨 의병? 응? 야, 정미 7조약이니까 정미년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무슨 조약, 무슨 의병이어야 돼? 그쵸. 정민의병이어야 되겠지. 자, 여기서 해당된 군인들은 어디에 가담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냐?
정미의병에 가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미의병 때부터는 뭐가 된다 라고 했었냐면 의병 전쟁기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자, 뭐가 파견되게 되냐? 차관이 파견돼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정치가 되는 거냐? 차관 정치. 이 차관은 어느 나라 사람? 일본인 차관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장관 좋은 직책을 조선 너네들이 하든지 말든지 가져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한마디로 그냥 꼭두각시 하나 앉혀놓은 거고요. 실질적인 업무는 누가 다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냐? 일본이 다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이후에 안해진 거긴 한데 기후각서라고 하는 자, 조약을 1909년에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때 자,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뺏기고요. 그 다음에는 경찰권마저 뺏겨요. 자, 그래서 일본이 본격적인 통치를 준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뭘 하게 됐던 것이냐면 한일 병합을 하게 되는 거지. 한일 병합이라고도 하고요. 한일 합병이라고도 하고요. 둘 다 똑같은 얘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한일 합병, 한일 병합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냐? 1910년이에요. 자, 그리고 이 해가 무슨 해였었냐? 경술년이었었어요. 그래서 경술년의 나라의 치욕스러운 일이다 라고 해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게 되는 거냐? 경술부치 이렇게 부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을사조약, 경술국치 이 두 개가 가장 크고 여튼 제일 중요한 건 실제로 우리나라의 모든 권한이 다 뺏긴 건 1910년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통감이 제일 높은 사람이었었는데 국권이 완전히 넘어갔어. 통감 가지고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통감보다 더 높은 사람을 둬요. 더 높은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지금은 없어졌지만 자, 조선 총독부가 자, 설치가 돼요. 자, 조선 총독부가 설치가 됐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자, 무슨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총독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이 조선 총독부라고 해서 총독 정치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정치가 몇 번 바뀌냐? 4번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4번. 자, 고문 정치, 통감 정치, 차관 정치, 총독 정치. 이렇게 순서 4개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조선 총독부 너네 본 적 있어 없어? 당연히 본 적이 없겠죠. 너네 몇 년생이냐? 10년생이야? 생각보다 어리구나. 조선 총독부가 있었었는데 없애버렸어요. 알아? 들어는 봤어? 못 들어봤어요? 조선 총독부가 어디에 있었냐면 경복궁이랑 그리고 조선 경복궁이랑 오늘 강화문 가봤니? 안 가봤어요? 서울 안 가봤어? 가봤어요? 강화 이게 경복궁이거든? 경복궁의 대문이 총독부인 거는 아니 총독부래 돼. 광화문인 거는 알지? 알아요? 그 사이에 있었어요. 요게 지금 경복궁이야. 광화문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파랗게 보이는 게 이거 사실 이거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이게 청와대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이 뭐가 되는 거냐? 총독부예요. 그리고 이 건물 뒤에 이렇게 경복궁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마당이지. 광화문과 경복궁 사이의 마당에다가 총독부를 이렇게 딱 설치한 거예요. 일부러 거기다가. 그리고 여기 이 위에 지붕에서 보면은 자, 건물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뭐가 되는 거냐?
날일자가 돼요. 오늘 날일자 알아? 일본 할 때 그 일자. 그래서 일본이 일부러 이 건물을 경복궁이랑 강화문 사이에다가 이렇게 세웠대. 되게 웃긴 건 반듯하게 놓은 것도 아니에요. 약간 비스듬하게 놨어. 일부러 그렇게 지었어요. 왜 거기다 그렇게 지어놨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해놔야지 조선의 전기를 누를 수 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조선인들의 기운을 누리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 들어봤을 때 너네 그거 봤니? 혹시 파묘 봤어? 봤어요? 거기에서 결국에는 그 도깨비라고 해야 되나? 그 죽은 귀신이 뭘로 쓰였던 거야? 기억이 안 나요? 마지막에 그 관을 뽑았죠. 근데 관이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박혀 있었지. 그러면서 나왔던 게 뭐였었냐면 쇠말중 얘기가 나왔던 거 기억나지? 그거는. 근데 일본이 실제로 그러고 다녔었대요. 우리나라의 그 기운이 좋은 산 정상에다가 쇠말뚝을 막 박고 다녔대.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쇠말뚝을 박으면 조선의 기운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걔네들의 종교적 신념이었던 거야. 일본이 종교가 신도라고 하는 종교거든요. 전통 종교? 종교도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지? 민속 신앙 같은 거가 있는데 얘네들은 모든 것을 다 모시지. 신사라고 해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신사가 무슨 신사 있어요? 야스쿠니 신사라는 게 있어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해라 마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야. 혹시 들어봤니? 못 들어봤니? 들어봤어요? 예전에 이것 때문에 난리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야. 인터뷰를 한 거야. 이것도 벌써 한 10년 됐나 보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신사요? 근데 그때 한참 싸이의 젠틀맨이 유행하고 있을 때였거든. 그럼 그 신사는 신사 젠틀맨 이런 거야. 그게 이제 뉴스 전국 뉴스 딱 나가면서 우리나라 애들의 역사 공부가 이따위로밖에 안 되냐, 어떻게 야스쿠니 신사를 모을 수 있냐 하면서 난리가 한번 났던 거 있었어.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었던 사건이 뭐였었냐면 AOA인가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한테 그 인물 사진을 이렇게 주고서 맞추는 문제였었어. 근데 그때 걔네한테 보여줬던 분이 누구였었냐면 안중근 의사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거든. 안중근 의사를 못 맞춘 것도 문제였었는데 그 멤버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보더니 김뚜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딱 봐도 이 단어만 딱 들어도 한국말은 아니겠지.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정치인 하면서 깡패였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을 비하해서 불렀던 용어가 김뚜깡인가 하여튼 그랬었어. 근데 걔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쟤네들 지금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 대가리가 빡대가리 아니냐, 공부시켜라 말하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소속사에서 사과방송하고 역사 공부시키겠다 하고 막 그러면서 난리 났던 적이 있었거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야스쿠니 신사가 문제되는 건 뭐냐면 야스쿠니 신사에 묻힌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전범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나쁜 놈들인 거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하고 막 이랬던 나쁜 놈들인데 걔네들을 모셔는 신사야. 일본이 문제는 즉 그거죠. 일본은 자기네들이 우리를 식민 지배했다라고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 지금까지 안 했어. 그래서 사과도 안 했어요. 독일이랑은 다른 거지. 같은 시기에 독일 애들은 유대인을 그렇게 학대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안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사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왜냐? 자기네들은 조선을 지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왜 너네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냐?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 거라 보면 되겠지. 과거에는 일본이 너네들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일본이 세계 2위였었어. 경제력이. 지금 많이 떨어졌죠. 떨어져가지고 우리랑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밑에 보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나라한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하진 않지만
그래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내고 있는 거라 보면 되겠지. 예전 같았으면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또 독도 행사 되게 크게 하고 했을 거야. 근데 우리가 그래도 그런 거 조금 줄어들었어. 왜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잘 나가는 면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조선 총독부가 지금은 없어요. 왜 없어졌을까? 김영삼, 우리가 부를 때는 그냥 보통 YS라고 불리우는 대통령이 계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일본 잔재 다 없애버려야 돼. 친일파도 청산해야 돼. 역사 제대로 안 돼 있어. 라면서, 야, 총독부 없애버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도 되게 웃긴 게, 조똥마떼를 외쳐요. 미안하다, 잠깐 기다려라. 우리가 그걸 그대로 옮겨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께서 열받으셔가지고 이 새끼들 뭐 새끼들이야, 야 폭파해버려 해가지고 어느 하루아침에 퍽 하고 없어져요. 그래서 폭파됐어요. 무섭죠? 그분이 그 유명한 초딩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원래 그 전에는 국민학교였던 건데 초등학교로 바꾼 거예요. 그 대통령이. 국민학교는 그럼 왜 바꿨냐? 국민학교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국민학교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이것도 친일 청산해야 된다 라고 해서 바꿨던 거라 보면 되겠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업적을 가지고 계신 대통령이 됐어요. 너희들이 오늘 시험을 본 게 요거였던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요거는 자, 너네들 그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냥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요것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을 조금 할 거야.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동학 1차, 2차 있었고 가보 1, 2, 3차 있었던 거 기억나지? 그것도 사건 순서가 굉장히 복잡하죠. 왜? 같은 해에 있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이해됐어? 그거랑 마찬가지로 요것도 순서 나열하는 문제가 쭉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문제 지금 풀었던 거 보면 알다시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게 이제 간단하게 제목 딱 주고서 이렇게 순서 나열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어렵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에는 제식을 주죠. 짧게 제식을 줘요. 그리고 이 사건이 뭔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순서 나열하라고 문제가 나오겠지. 진짜 어렵게 내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각 의정서 협약이잖아. 그럼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내용 몇 줄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어렵게 내시는 선생님의 문제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권이 이렇게 해서 박탈이 됐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가 되는 거냐? 우리나라는 없어진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아예 없어지게 됐던 거고, 자, 이제부터는 뭐가 되는 거냐?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가 되는 거야. 했음. 잠깐 쉴래? 하품을 자꾸 하래 다들. 잠깐 물 마시고 오는 거야. 괜찮아? 그냥 해도 돼? 앉아만 먹어. 말을 해. 5분만 쉴까요? 네. 너네 근데 내가 하는 말 알아는 듣고 있는 거지? 너네들 한국사 지금 한 거 할만해? 할만해? 너네 한국사 어려웠다며.
할까요? 쉬는 시간 빨리 가지.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시작이 됐던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자, 첫 번째가 요거는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자,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둬야 될 건데, 자, 시기적으로 보면은 1910년대가 있어요. 1910년대. 그거는 그냥 참고사항이니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920년대가 있고요. 그리고 1940년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마다 통치 방식이 바뀌는데 1910년대는 우리 통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무단 통치라고 얘기를 해요. 무단 통치라는 건 말 그대로 무력으로 통치했다 해서 무단 통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920년대는 무슨 통치라고 얘기하냐? 문화 통치. 자, 무력으로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도식하게 하냐? 너네들에게 저항하겠다라고 하면서 3.1운동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3.1운동 이후에 문화 통치,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하게 되는 거냐? 민족 말살 통치라는 걸 하게 돼요. 민족 말살 통치라는 건 말 그대로 조선의 민족성을 완전히 묵살해버리는. 왜 이렇게 얘네가 바뀌게 되냐? 1930년대부터 일본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완전한 제국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2차 세계대전에 가담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군사력이 필요했던 거고 일본인만으로는 그게 부족했던 거지. 그래서 조선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그냥 조선인이 아니라 우리 일본의 천황의 천황께서 친히 인정한 후손들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우리 일본인과 똑같다 라고 하면서 꼬디기에 가면서 전쟁에 참전시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통치 기관으로 나뉘게 된다. 그 통치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헌방경찰 통치를 했었던, 무슨 통치 시기가 되는 거냐면 이때는 무단 통치 시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국권이 필탈됐던 거는 을사조약에 의해서 뭐가 됐었어요? 외교권 박탈됐죠. 헤이그 특사 보내가지고 고종이 강제 퇴위가 됐어요. 이거 지금까지 다 했던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헌병경찰 통치를 하게 되는데 도대체 헌병은 뭐냐라고 하시면 헌병이란 말 혹시 들어봤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헌병은 병은 무슨 병자? 군인할 때 병자예요. 그러면 헌병은 누가 되는 거냐? 군인들의 경찰이에요. 그럼 우리는 헌병을 만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일반인은 헌병을 만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조선인은 그러면 헌병을 만날 일이 없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뭘 해버린 거야? 헌병, 군사들의 경찰을 데리고 와서 조선인들을 통치한 거야. 그러면 유화 통치를 한 거야? 강압 통치를 했던 걸까? 누가 봐도 강압적인 거지. 조선 사람들을 그냥 일반 시민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군인들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냥 찍어 눌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라고 보면 돼.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총독부의 역할을 보시면 식민지 통치의 최고 권력기구다라는 거 밑줄 해주시고, 그러면은 기억나셔야 되겠지. 총독부 전에 무슨 부 있었어? 총독부 전에 무슨 부 있었어요? 그쵸. 통감부예요. 그럼 통감부 이때 지금 있으면 될까? 안 될까? 통감부 없어야 되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가 되는 거냐? 총독부가 설치됐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통감부는 어떻게 되는 거다? 폐지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있을 수는 없죠. 통감부는 폐지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총독은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등 전권을 다 가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초대 통감으로 왔던 사람은 데라우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본에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군지 혹시 아니? 일본에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일본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가 있냐면 천황이 있어요.
너희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근데 천황은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지 찰스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이죠.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일본에도 천황을 만든 거야. 근데 일본의 천황은 생각보다 뭐가 되는 거야? 별로 강력한 이미지가 없어요. 걔네들도 왕자 공주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너희들이 알지 모르겠고 근데 일본의 공주가 평민이랑 결혼을 했지. 그래가지고 공주의 직위가 박탈됐던가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하여튼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권력은 총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튼 총독은 위치가 어느 정도였었냐? 천황 밑에 그러면 일본 총리 있고 그 다음에 총독, 조선 총독 이렇게 밑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천황 밑에 일본인 총리, 조선인 총독 이렇게 같은 레벨이었어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됐어요. 강압적 통치를 했다. 어디에서 할 수 있냐? 군대를 주둔하고요. 자, 교원이 뭘 했었냐? 검복. 자, 제복과 칼을 착용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너네가 이제 학원에 딱 들어오거나 학교에 딱 보면은, 선생님이 거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칼 차고 있는 거야. 제복 입고. 동쌍로소에 가면은 주민센터 갔는데, 주민센터 직원들이 제복 입고 칼 차고. 사람들이 딱 보기에도 뭐가 되는 거야? 무섭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라고 보는 거지. 됐어요? 여기서 보여주면 글이 있을 텐데 학생들도 이러고 다녔던 거라고 해서 이분들이 전부 다 이제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이 이러고 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정치 활동은 아예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자유권이 박탈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자유 중에 뭐가 있었냐면 집회, 결사의 자유가 안 되고요. 자, 언론 활동도 안 됐어요.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모두 다 안 됐다.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도 약탈당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식민지 통치를 위한 교육이 실시됐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일본이 조선인들을 통치할 거야. 그러면 조선인들이 많이 똑똑하면 일본인 입장에서는 지배하기 편해, 안 편해? 자, 많이 배우면 애들이 말만 많아져요. 그러니까 뭘 하게 했던 거냐? 높은 교육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바로 뭐가 되냐? 고등교육은 어떻게 됐던 거냐면 안 됐어요. 그래서 보통교육만 실시했었어요. 보통교육. 그래서 이때 학교를 무슨 학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학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자,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대학교 교육을 시켜주지 않아요. 너무 똑똑해지면 통치가 어려워지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애들이 머리가 빡대가리면 일도 못 시켜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시켜줬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무슨 얘기지? 자, 그 영향으로 일본 지도자들이 해외로 망명하고요. 만주 연해주로 의병들이 이동하게 됐다. 왜 이랬을까? 왜 이래야만 할까? 뭐 때문에? 이게 여기 답이 있죠. 집회, 결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집회는 사람이 모이는 거고요. 결사는 뭐가 되는 거야? 모임을 만드는 거야. 근데 그거 자체가 다 안 돼. 모이기만 하면 뭐가 돼? 불법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무단 통치기에는 우리는 그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었냐? 순사라고 불렀었거든요. 일본인 경찰을. 이 순사들이 당시에 경찰 규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즉결 처분권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잡아오는 거야.
조선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 있을 수가 없겠지.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해외로 나가게 됐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많이들 이동을 했는데 그러다가 자,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됐던 자, 이유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1운동 때문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거였었는데 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가 됐던 거였었냐면 우리를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거야? 이거에 불만도 있었지만 때마침 그때 우리나라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고종이 돌아가셨어요. 고종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고종께서는 잘 살고 계셨다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독살을 당했다 라고 하는 소문이 돌아요. 순종은 당시 조선인들에게는 뭐라고 해야 돼? 진짜 왕인가? 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고종은 진짜 자기네 마지막 황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었지. 그런 고종이 나라를 빼앗겼던 어쨌든 간에 독살을 당했다 라고 하는 소문이 드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만세운동을 벌이게 됐던 거였었지. 근데 이 3.1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가 되냐? 자, 절대 뭐 하지 않는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비폭력 뭐가 되는 거예요? 비폭력 만세운동이 되는 거죠. 자, 비폭력 만세운동이 됐던 거였었고요. 어디에서 시작하냐? 서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확산이 돼요. 근데 안타까웠던 점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까진 좋았으나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 운동 자체가 산발적으로 진행이 돼요. 자, 산발적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냐? 만약에 3월 1일 1시에 종로에서 시작을 하자라고 했었어요. 실제로 서울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서울 종로에 탑골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종로의 탑골공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자고 해서 여기에서 시작이 됐어. 그래서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전국에서 한꺼번에 와 하고 일어났으면 그러면 일본의 경찰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걸 진압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 근데 아쉽게도 이 3.1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게 됐던 거였었냐면 서울에서 만세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서울에서 만세 운동이 있었대 라고 하면서 다른 지방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나. 여기에서 잠깐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날 때마다 누가 가서 막는 거야. 일본인 순사들이 가서 그걸 전부 다 박아버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3.1 운동이 성공하지 못했던 거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화성의 제암리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화성의 제암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었는데 그 제암리라고 하는 곳에는 아직 만세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옆 동네에서는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암리를 지키고 있었던 순사들이 어떻게 한 거냐? 야, 옆 동네에서 만세운동 했대. 얘네들도 조만간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또 만세운동하면 번거로워지니까 얘네들을 만세운동 하기 전에 다 불러다가 죽여야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제암리의 사람들을 오늘 몇 시까지 전부 다 예배당으로 모이세요. 이렇게 방송이 나온 거야. 모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간에 가서 다 모인 거지. 근데 때마침 그때 갓 시집 온 18살의 전복래 할머니였나? 하여튼 그 할머니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처자였겠지. 시집 온 새댁이었었는데 그 새댁의 남편이 넌 집에 있어라. 나 혼자 갔다 올게. 하면서 이 사람이 남편이 혼자 간 거야. 그리고 이 아내분은 그 할머니는 집에서 혼자 이제 다락방에다가 남편이 숨겨주고 간 거거든.
내가 다락방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했던 거지. 답답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자기는 뒷 텃밭에 이렇게 때마침 이 할머니네 집이 그 예배당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던 거야.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다들 모이네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살짝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탕탕탕탕탕 못질이 들리면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다 모인 것 같으니까 일본인 순사들이 출입문을 막았고 그 앞에다가 못을 박은 거야. 사람들이 못 나오고 못을 박고 창문에다가 못을 박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순사들이 이렇게 그 건물 예배당을 둘러싸고 난 다음에 총을 발사한 거지.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예배당 안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 다 죽은 거야. 그리고 막 애 업고 갔던 애 엄마는 애라도 살려달라고 뭐 창문 밖에다가 애를 이렇게 막 내놓고 이랬을 텐데 그 애도 다 쏴서 죽이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걸리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불을 지른 거야. 그러면서 이 사건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야. 왜냐면 당시에 그 예배당에 있었던 이제 선교사가 이거를 제보를 한 거야. 자기 본국에다가 제보를 해서 지금 조선에서는 일본인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대학살이다. 뭐 이렇게 난리가 난 거지. 그러면서 이 사건이 전 세계로 쫙 퍼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이 이제 사활을 한 거야. 자기네들이 그러면 이런 통치하지 않겠다. 무단 통치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러면 조선인들을 문화적으로 다스리겠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게 문화 통치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문화 통치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자 겉으로는 문화 통치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 뭐가 되는 거냐? 민족 분열 통치예요. 왜 민족 분열이 됐던 거였었냐? 민족을 둘로 나누려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누냐라고 보면 자, 어떻게 나눴던 거냐면 친일파를 육성해요. 자, 대놓고서 강압적인 통치를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아싸리 우리 말 잘 듣는 자, 친일파를 육성해야겠다 라고 해서 친일파 몇몇을 뽑은 다음에 지식인층만 친일파를 육성한 다음에 얘네들이 조선인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교육하는 거라 보면 되겠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야. 까먹어서 독서실 갔다 왔어. 너 전화도 안 받던데? 독서실에 있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왔어? 네, 뛰어갔죠. 아니 여기 수업 있는 건 어떻게 갑자기 생각났어? 아니 그 12시 점심시간이어서 응. 그때 나왔는데 핸드폰에 파스워드가 있어서 뛰어갔어. 엄마도 연락 없으시던데? 네, 그냥 뛰어갔어. 아니 오늘 엄마한테 연락 드렸는데 하원이가 또 안 오는데요 라고 하고 자 여하튼 그렇게 해서 문화 통치가 시작이 됐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교육 기회를 확대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로는 교육 기회를 확대해 주겠다. 근데 이 교육 기회 확대라는 건 무슨 얘기냐? 자 무단 통치 때는 무슨 교육만 시켜준다라고 얘기했었어. 무슨 교육? 무단 통치 때 보통 교육. 무슨 교육 안 됐어요? 고등교육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교육 기회 확대되면 무슨 교육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고등교육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가능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등교육 그럼 너네들도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도 이제부터 고등교육 가능해? 그럼 우리가 우리 학교 만들게 라고 하면서 자 서울에서 이상재 선생이 뭘 하게 되는 거냐? 이상재 선생이 서울에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걸 해요. 자, 일본이 우리에도 고등교육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애들 교육 좀 시킵시다. 라고 해서 성금 모금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국채보상 운동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성금을 모아가지고 대학을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인 입장에서는 자 한국 조선인들이 만든 대학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
만들어 놓으면 쟤네들이 공부를 겁나 빡세게 시킬 수 있어. 이해됐어요? 근데 일본인들도 알았겠지. 조선인들이 머리가 좋았다라는 거. 적당하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너무 똑똑한 애들이 나오면 지들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야야, 너네들 돈 없잖아. 왜 그래? 우리 학교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자, 일본이 뭘 하게 되는 거냐? 학교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 학교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걸 설립하게 되는 거고요. 이 경성제국대학이 지금의 무슨 학교가 될까? 무슨 학교? 뭘 것 같아요? 감도 안 와요? 이 학교를 계승해서 만든 학교가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요. 그쵸? 서울대. 네, 서울대의 전시는 경성제국대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친일학교네요. 성적 가면 안 되겠네요. 라고들 애들 많이 하는 거지. 대교육의 대학인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일본, 그러니까 경성제국대학, 특히 서울대학교 애들이 약간 극우적인 성향이 조금 많아요. 교육 자체가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여하튼, 자, 이 경성제국대학은 현 서울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헌병경찰제도를 뭐라고 바꿔주냐? 보통경찰제로 바꿔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통치 시기마다 경찰제 이름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문제는, 자, 말로는 뭐라고 얘기했던 거냐면, 너희들 그동안 고생 많았어. 헌병으로 너희들을 통치하는 건 좀 과했다. 그냥 일반 경찰로 바꿔줄게 라고 하는데, 문제는, 자, 경찰관 수나 장비는 오히려 어떻게 되냐?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3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 고등경찰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밀정제도라고 해서, 밀정은 일종의 뭐예요? 들어봤을 텐데, 밀정이란 영화도 있었죠? 못 들어봤나? 영화? 이정재 나오고 전지현 나오고, 이정재 마지막 총 맞아서 죽고 했던 영화 있었어요. 그러니까 밀정이 친일파 앞제비 같은 거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뭘 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민족을 분열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밀정에는, 자, 잘 사는 사람이 많았을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그쵸. 그게 조금 안타까운 거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먹고 살라고 일본이 납작을 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역전이 돼서 오히려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들이 뭘 하게 되는 거야? 친일파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옛날부터 잘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친일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삼성도 친일파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워낙에 부자였기 때문에. 삼성은 친일파는 아니에요. 그냥 옛날부터 그냥 개 부자였던 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성격 보시면 친일파와 헌병경찰제도를 양성하여 민족을 뭐 하라고 했었던 거였었냐면, 자, 이관하고 분열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냐? 친일파가 육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다가, 자, 경제권 수탈을 보면, 이걸 먼저 합시다. 민족 말살 통치를. 이게 더 먼저 하는 게 편하니까. 1930년대에 넘어오면서부터는 뭘 하게 되냐? 민족 말살 통치를 해요. 분열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자, 말살을 하게 되는데, 말살을 했던 이유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일본이 이때 무슨 자신감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때 1930년대, 정확히 1929년경부터 세계대전이 시작하는데, 그때 전 세계에 뭐가 도는 거냐? 전체주의가 들어와요. 자,
1920년경 1920년이고 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될 무렵 자, 전체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돌게 되는데 전체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무슨 뜻이냐라고 보시면 자, 개인과 전체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다? 그대로예요. 개인과 자, 전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국가예요. 그럼 누가 더 중요하다? 당연히 국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지. 국가를 위해서 개인은 뭐 할 수 있다? 희생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도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가장 먼저 생겨났던 곳이 바로 어디가 되는 거냐? 자, 독일이에요. 독일에 누가 등장해요? 히틀러가 등장하게 되면서 독일 히틀러가 뭘 하게 됐던 거였었냐면 독일의 나치즘이 등장하죠. 됐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뭐가 나오냐? 파시즘이 등장해요. 그리고 일본은 자 뭐가 등장하게 되는 거냐? 특정한 사람은 없지만 나라 전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지라고 하는 군국주의가 등장하게 돼요. 이게 대표적인 자 전체주의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같이 짬짬이 해가지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판을 먹고 뭘 일으키게 된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요즘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어쩐다 뭐 그런 얘기가 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트럼프가 빨리 쫓겨나야지. 됐어요. 자, 이랬던 시기에 일본은 자, 자기네들도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일 전쟁이 1937년에 있었고요. 태평양 전쟁은 언제 있었던 거냐? 1941년에 있었던 거라 보시면 돼요. 말씀. 중일 전쟁은 말 그대로 누구랑 누구랑 싸운 거예요? 중국과 일본이 싸운 거고 중국과 일본이 싸우게 되면서 얘네들이 뭘 하게 됐던 거였었냐면 중국의 본토를 침략한 거예요. 자,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라는 건 요게 일본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게 됐던 거였었는데 자, 태평양 전쟁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자, 진주만 습격? 공격?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진주만은 지금의 어디예요? 들어보셨나? 들어보셨나? 진주만은 지금의 어디가 되는 거냐? 하와이죠. 자, 하와이는 지금 누구 땅? 누구 땅? 응? 미국 땅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누구를 공격한 거예요? 진주만 습격이니까 누구 공격한 거예요? 미국 공격한 거예요.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온 거죠. 미국이 그래서 빡치는 거죠. 이 새끼들이 내가 지금까지 지들이 뒤봐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뒤통수를 쳐? 라고 해서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원자폭탄 만들어서 그거를 실제로 일본에다가 떨어뜨립니다. 어디랑 어디에? 어디랑 어디예요? 두 군데죠? 짬뽕이 유명한 동네가 하나 있죠. 나가사키. 예, 나가사키에다 하나 던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히로시마에다가 하나 두 대 빵빵 틀게 되는 거고 그 폭탄 딱 두 개 맞고 일본이 뭐 해버려요? 그쵸, 지지친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죠. 됐어요? 몰랐던 건 아니지. 몰랐던 건 아니지. 자, 그렇게 되면서 일본이 그때 당시에는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들이 제일 잘 나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때 일본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조선 사람들을 일본화하려고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선 동조론, 일선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일본의 일자, 조선의 선자, 동조라는 건
같을 동자의 조는 할아버지 조자예요. 그러면은 일본과 조선의 할아버지는 같다. 무슨 뜻이야? 무슨 뜻? 같은 할아버지, 조상이 같다라는 뜻이야.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라는 거고요. 뭐 그렇게 보면 맞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가 생각했을 때는 백제 사람들이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이 근대화가 아니라 문명이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내선일체라는 건 내는 뭐가 되는 거니? 안내 어디가 아니에요? 일본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선은 조선 선자라고 보시면 돼요. 일체 뭐가 돼? 하나의 몸이에요. 조선과 일본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너희들 조선인은 이제부터 황국신민이라 황국이라는 건 뭐야? 일본은 천황국까지 했어요. 그래서 황국, 자 황제 국가의 신민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민도 아니고 신민이야. 시민과 신민의 차이는 뭐야? 시민은 자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신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속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유민이 아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우리말 사용 금지. 우리말이라는 건 무슨 말? 무슨 말? 조선어예요. 조선어 사용 금지. 그러면 이때 당시 국어는 뭐였을까? 일본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사교육, 한국사교육 금지시켰고요. 국어, 국사, 영어 금지. 그 다음에 뭐도 했냐? 신문 폐간이에요. 다시금 뭐가 되는 거냐? 자, 기본권 침탈이 되는 거죠. 아, 그럼 그 전에 신문이 있었던 얘기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러면 신문이 있었던 거죠. 그때 있었던 신문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신문이었었어요. 아, 지금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는 다른 신문사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식 성명을 강요했다. 요거 들어봤죠? 네 글자 뭐예요? 창씨 개명이고요. 자, 신사참배 아까도 얘기했었던 그놈의 신사. 자, 한국신민서사 안종을 강요했다라는 거 다 아는 얘기죠. 자, 일본식 성명 창씨 개명을 했는데 되게 치사했던 게 뭐냐면 일본식으로 이름을 안 바꿀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안 바꾸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종용하냐? 내가 이제 학교 선생이야. 너희 이렇게 우리가 한반 클래스라고 이제 보면 돼. 근데 여기에서 승은이만 만약에 계속 승은이라고 이름을 불러. 너네들은 무슨 뭐냐? 일본인 이름이 뭐지? 남이꼬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놨어. 그런데 승은이만 이름을 안 바꾼다. 그러면 내가 승은이만 없는 사람 치는 거야. 선생이 주도해서 애를 왕따를 시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름도 안 부르고 왜냐면 이름이 없으니까 일본인 이름이 없으니까 너 이렇게 하면은 뭐 학교에서 잘린다 말하면서 이제 승은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 학교에서 애들이 나한테 말도 안 걸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들이 이름 바꾸는 거야. 되게 치사한 방법이지.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뭐도 했었냐면 배급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식량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식량이나 모든 물자는 전부 다 군인들한테 먼저 보내주고 나머지 조선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배급을 해줄 거야. 근데 이때 배급을 해줄 때 이름을 안 바꾼 애들은 집에는 쌀을 안 줬어. 그러니까 굶어 죽기 싫으면 이름을 바꿔야 됐던 거지. 되게 치사하죠. 그렇게 했던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웃겼던 건 제일 많은 이름이 뭐였었냐면 견자였대요. 견자. 무슨 뜻이야? 견자. 무슨 뜻? 몰라? 견자 무슨 견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견자. 개견자죠. 견자니까 뭐야 그러면? 개자식이지. 스스로 이름을 견자로 쓰는 거야. 나는 조선인의 이름을 바꾸는 개새끼다. 하면서 견자. 그리고 혹은 무슨 천황빠가 이런 이름 말하고 천황을 비하하는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총독부에서 올라오는 이름들이 다 쓸 거예요. 이 조선시대도 이름이 다 있다. 이렇게 짓고 있어. 말하면서 제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었냐면 친일파였던 그 글 쓰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이름 짓지 말라라고 좀 경고 좀 날려라 라고 해서 당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이광수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되게 유명한 친일파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문에다가 선시고신담이라고 하는 글을 올려. 선시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름을 정할 때 고민 좀 하고 이름을 정해라 라고 하는 글까지 써졌어요. 자, 그리고 한국신민서사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어른용이 있었고 애기용이 있었어요. 애들용이 있어가지고 천황을 칭송하는 그런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해야 돼. 낭독해야 돼. 되게 웃긴 건 이 한국신민서사를 조선인이 써가서 총독부에 갖다 줘. 김대우라고 하는 사람이 써가지고 총독한테 갖다 준 거야. 이런 거를 읽히게 하면 조선 애들이 더 빨리 한국시민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되게 어마어마한 친일파들이 많았던 거야, 보시면. 자,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뭘 하게 했던 것이냐? 국가 총동원령을 하기 위해서, 자, 병창기 지하 정책. 자, 요거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자, 국가 총동원령. 이라고 해서 자, 전쟁 물자를 위한 군수 공장을 건설을 하고요. 자, 무기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화 자원을 약탈을 했던 거였었고, 그리고 자, 강제 징용, 지원병, 징병제, 학병제, 그다음에 여성 군대 위안부 이런 문제가 전부 다 뭐가 있었던 거냐? 이때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인적 수탈이었던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요걸로 인해서 군수 공장을 대부분 어디에다 설치했냐? 자,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걸 실시해요. 자,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냐? 자, 남쪽에서는 면화를, 북쪽에서는 그 다음에 양털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군수 시설은 어디에다가 만드냐? 북쪽에다 만들어요. 왜? 전쟁 무기를 조달하려면 남쪽에다 만드는 게 유리해, 북쪽에다 만드는 게 유리해. 전쟁은 지금 저쪽 중국 쪽에서 하고 있잖아. 남쪽에다가 군수공장 만들면은 북한을 넘어서 이렇게 만주를 넘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어디에다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북쪽에다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38선으로 분단되고 났었을 때 남과 북이 나뉘었을 때 경제력 차이가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3배 이상 좋았을 때 모든 군사시설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어느 쪽에 있었던 거야? 북한 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한에는 뭐도 없었냐? 발전소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는 다시 초 키고 살았던 거지. 이해됐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이가 컸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일제 경제활 수탈. 일단 자, 토지 수탈은 언제 있었냐? 191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1910년대에 있었는데 이때 일본이 자, 뭐라 하냐?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걸 해요. 정확히는 1912년부터 1919년까지 했었던 사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18년까지 했었던데, 자, 얘네들은 말로는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네 지금 땅 주인이 정확히 누군지 아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르지. 그럼 우리가 그 땅 주인 찾아줄게. 라고 하면서, 자, 근대적 토지 소유 관계 확립을 구실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때 그러면 토지 소유권을 찾아주려고 했던 이유는 뭐가 되는 거냐? 자, 이제부터는 일제강점기야. 세금을 누가 걷어요? 일본이 가져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야, 땅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지 우리가 세금을 걷지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는 자, 토지 소유권을 보호해 주겠다 라는 거였었고, 자, 그러면서 토지 생산성을 확립하겠다라고 하는 구실로 토지 조사 사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 자, 무슨 주의였었냐? 자, 신고주의 원칙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신고도 무슨 식 신고였었냐? 자, 기한부 신고주의였었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뭐였었냐면 증거주의였었어요.
주의에 그 다음에 증거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자,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당시 만약에 조선인들끼리 농사를 짓고 있어. 여기가 내 밭이야. 내 밭이고 너희들은 나보다 어리잖아. 그럼 너희들은 태어나서 계속 내가 여기서 농사 짓는 걸 쭉 봤지. 그러면 누가 물어봤을 때 여기 땅 누구 땅이야? 그러면 그거 역사쌤 땅이에요 라고 너네는 얘기를 해주겠지.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조선시대 때는 다 그런 식이었어요. 확실하게 이 땅이 내 땅이라고 하는 증서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 그냥 버려져 있는 땅이야. 그럼 그 마을 사람들도 이 땅 주인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몇십 년 전에 여기 왔어. 그리고 여기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야. 여기 땅 누구 주인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땅 주인 없대. 그럼 제가 여기서 농사 지어도 됩니까? 어느 땅인데 그러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난 그때부터 이제 농사를 지은 거야. 그럼 그 땅은 다른 사람들 그렇고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역사상 땅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근데 문제는 나에게 이 땅이 내 땅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그럼 이 땅이 내 땅입니다 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신고를 하러 가요. 신고를 하러 가면 자, 청구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일단 네 땅이라고 하는 등기부 등본을 떼오라고 얘기해요.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죠. 그럼 나는 내 땅이라는 걸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지? 그리고 만약에 내 땅이라고 하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쳐도 가면은 문서를 한 20장을 쫙 줘요. 근데 그 20장의 문서가 뭘로 돼 있을까? 전부 다. 그치. 일본어 아니면 한자야. 근데 나 같은 평민들 일본어랑 한자를 알아볼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다 기재할 수가 없어요.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무슨 제일 컸던 것도 뭐가 있냐면, 자, 지금 일본이 강제로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먹었어. 그래갖고 지들이 땅 주인 찾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토지소 사업을 한대. 그러면 일본인 백성 입장에서, 일본인이 된다. 조선인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쥐들이 뭔데? 우리 고종에 계신데 왜 지들이 다 돼? 라고 하는 무슨 감정? 이런 감정을 무슨 감정이라고 얘기해? 그쵸? 반일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이 조사 사업에 응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적었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안 했어요. 많이들 안 하니까 일본에서는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 총독부에서는 땅 주인 없네. 땅 주인 없는 건 전부 다 그냥 총독부 거 하고 그 땅을 전부 다 먹어버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많이 볼 때는 우리나라 국토의 50%를 얘네들이 뺏어갔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요. 자, 보통은 한 30-40%는 빼앗겼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 농민들 입장에서는 경작권과 개간권이 부정됐다. 실제로 농사를 지었거나 그 땅을 개간해서 농사한 사람들은 인정되지 않았던 거고, 자, 실질적으로 땅 문서가 있는 사람들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신고 토지는 뭐가 됐던 거다?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전부 다 누구 거가 돼버린다? 일본 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이 미신고 토지가 많다라고 해서 적다라고 했었어. 미신고 토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많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많았던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단일 감정과 그리고 또 뭐 때문에? 자,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의외로 자, 신고하지 않는 토지가 굉장히 많았던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고요. 이 빼앗긴 토지를 어디에서 관리했냐? 자, 줄여서 동척이라고 불리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 토지를 관리했던 거고,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이때 당시 제일 싫은 회사가 어딜까?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제일 싫은 회사가 동척이 되는 거야. 했어요. 그래서 동척이 나중에 테러하고 이렇게 됐던 거야. 나중에 일본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때 당시 일본이 세운 회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간 게 많아요. 동양도 그래서 그때 이렇게 넘어온 거지. 이 동양이 어디가 되는지 혹시 아니? 못 들어봤어? 동양 오리온이죠. 그쪽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리온은 너네 많이 들어봤지? 자,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 산업 침탈이 있었던 건 언제가 되는 거냐? 192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1920년대가 되는데, 자, 1920년대에는 금융지배를 먼저 하게 되면서 일본이 금융기관에 진출을 했고 새 화폐를 통용했다. 그럼 이 새 화폐는 어디 화폐가 되는 거냐? 자, 대한제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예요. 그러면 이 화폐는 자, 국제적인 가치가 있어 없어? 전혀 없죠. 일제감정기가 끝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냥 파산이에요. 왜? 우리나라 화폐는 외국에서 전혀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공포하게 되는 거냐? 회사령이라는 걸 공포해요. 자, 회사령이라는 건 회사 설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허가를 받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허가를 받는 거예요? 총독부의 허가를 받는 거예요. 회사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총독부에다가 문서를 딱 내. 그럼 그거를 검사해. 검사를 한 다음에 자, 조선인들이 회사 설립한다 라면 이거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안 해주죠. 그럼 누구만 해줘? 어떤 나라 사람들만? 일본인들만 해줘요. 그럼 조선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럼 일본인들만 조선에 와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아가는 거죠. 그럼 조선인들 회사를 왜 못 만들겠을까? 걔네들이 돈 벌면 조선인들이 돈 벌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얘네들이 돈 벌면, 조선 애들이 돈 벌면 얘네들이 이 돈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나라가 부유해지면은 일본을 몰아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 회사령을 공포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리고 당시에 비쌌던 거, 자, 인삼, 소금, 담배 등은 전매 제도를 실시했다. 전매라는 건 매매의 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삼 워낙에 유명하죠. 인삼은 지금도 우리나라 인삼이 제일 비싸요.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본 애들이 조선의 인삼을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고려 시대 때부터. 고려 인삼.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일본 애들이 인삼을 더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일본이 이 인삼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 땅에다가 이제 심어보는데 못 자란대. 안 자란대. 썩는데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전량 수입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아싸리 이제 지들이 다 가져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민족 경제 활동은 위축되고 민족 산업은 더욱더 어떻게 되냐? 억압됐다. 한마디로 조선인들이 돈 못 벌게 하려고 가진 수를 다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심령수탈을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1900 마지막에 3, 40년대에 민족 말살 통치를 하게 되면서 했던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1920년대 또 뭘 하게 되는 거냐?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걸 했었어요. 자, 품종 개량과 수리 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대도 하고 1930년대도 하게 되는데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했던 거였었는데 일본이 공업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쌀 농사 짓는 것보다는 공장에서 물건 찍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돈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일본은 무슨 화가 된 거냐? 공업화 도시화가 돼. 사람들이 전부 다 도시 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조선에서 야, 너네 쌀 많이 생산해 라고 한 다음에 이 쌀을 전량 어디로 가져가게 되냐? 일본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들 농사 잘 지을게 우리가 품종도 개량해주고 야, 여기
물이 부족하네. 여기다가 수리시설도 더 만들고 막 이렇게 다 해. 라고 자기네들이 해줄 것처럼 했어요. 근데 나중엔 어떻게 했냐? 자기네들이 미리 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거를 n분의 1 한 다음에 야 돈 내놔. 우리가 이거 다 해줬으니까. 오히려 뭐가 되는 거야? 수탈이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 훨씬 더 많은 수탈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생산량이 늘어나긴 했어요. 한 2배 정도 늘어나긴 했는데 문제는 수탈량이 480배였어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탈탈탈탈 털어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자기네들 자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했지만 자,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한국의 식량 사정은 악화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먹을 식량이 없어지다 보니까 일본에서 뭘 하게 되냐? 만주에 잡곡을 수입해요. 이거를 그래서 조선민들한테 나눠주는데 문제는 이 잡곡은 뭐가 되는 거냐?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가축의 사료였어요. 그거라도 없으면 조선인들은 죽으니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 공짜도 아니었어요. 돈 내고 받아야 됐다라는 거. 됐어요? 자,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이 산미증식 계획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해외로 더 많이 도망가게 됐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S. 자, 그렇게 보시면 웬만한 건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여기까지 할까요? 3.1운동을 하는 것보다 오늘 푼 문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되진 않겠니? 안 그래? 너네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잘 몰라서 내가 이거를 채점을 해서 줄까? 아니면은 그냥 내가 답을 불러줄까? 많이 틀릴 것 같지? 도현아 그 뒤에 그거 멈춤 좀 눌러줘. 넌 이 시기 너 숙제 풀어온다는데 너 하나도 안 풀어.